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과서 내용 중에 좀 중요한 작가 위주로 좀 볼게요. 심사정이 처음에 나오네요. 심사정 좀 보시면은, 장림문산이라고 해가지고, 먹의 번짐. 자, 먹의 번짐과 20개 농담, 대담한 문법을 해가지고 구름에 쌓여있는 산수를 간결하게 섬세하게 묘사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심사적은 조선 후기 화가고요. 정선에게 그림을 배웠고 중국의 남종화, 북종화를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새로운 화풍이었고요. 김홍도와 함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고요. 그 다음에 화해와 초충노를 비롯해서 용모화와 산수화에서도 뛰어난 작품을 많이 남겼대요. 심사정은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로서 정선을 스승으로 삼고 그림의 기본기를 배웠다고 하는데, 성실하고 끈기가 있었던 작가로 하루도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대요. 자, 그러면 그림 잠깐 볼까요? 자, 그림 봤을 때 이 작품에서는 우선은 딱 봐도 아까 이제 먹을 중심으로 했다 나오는데, 아까 먹번짐과 20개 농담을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선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 이제 요런 부분들에 살짝 이제 미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점이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이제 선연 발목이에요. 요런 거 같은 건 선연 발목. 그래서 이제 미점과 선연 발목이 좀 위주로 표현했고요. 이게 나무 표현은 또 좀 다르죠. 우리가 이제는 대부분 이 사람이 이제 호초점을 주로 쓰거든요. 이제 호초점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대운점이나 소운점을 중심으로 썼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소초점이 쓰이고, 자, 대운점과 소혼점, 그리고 호초점, 그리고 대부분 이런 곳은 선연 발목이에요. 선연 발목이라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선연 발목이네요. 이 그림 자체로 봤을 때는요, 이제 남종화예요. 남종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북종화, 남종화를 이제 섞었었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심사정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주로 쓰는 게 이제는 북종화의 특성을 이제는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종화의 특성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그림에는 없지만 이제 부벽준이라든가, 이거 또 헷갈릴까봐 저 이거 적진 않을게요. 여기다는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벽준이라든가 악착준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그림 말고. 그래서 심사정이 그래서 좀 자기 화풍을 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선의 인공유고도 남종화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남종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그림에서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정선의 집을 그렸고요. 그림의 뜰 안에 무성한 그 버드나무와 인왕산의 일대의 산세를 목과 옅은 채색으로 표현을 했대요. 겸재정선은 조선의 대표적인 화가, 정선의 중국의 남종화풍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화풍으로 재해석해서 진경산수를 창시했는데, 인공유고는 인왕산 아래 본인의 집 전경과 자기 자신을 그린 그림입니다. 울타리로 삼은 작은 나무들이 그림 앞부분에 있어서 아늑해 보이는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여유롭게 표현을 했대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전에 이제 제 교재 거 볼게요. 자, 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요 부분은 미점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오동, 그래서 이제 오동나무 동엽점이고요. 그 다음에 송엽점, 요 부분은 미점, 그 다음에 요거는 계자점. 이 동엽점을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여름나무, 버드나무는 수두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요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는 남종화입니다. 여기서 진경산수화 얘기를 했지만 이건 진경산수화가 아니에요. 남종화 풍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이제 피마준 주로 쓰였죠. 피마준, 미점 이런 걸 쓰였고, 자, 김홍도 그림에서는 굉장히 이거 여백을 많이 살렸죠. 자, 그래서 어느 봄날 배 위에 앉아 매화를 올려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의 넘당과 여백미를 살렸다. 여백이 요 부분이 다 여백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림에 능했지만 특히 산수화와 풍속화에 뛰어난 작품을 많이 남겼고요. 주상관매도는 배 위에서 매화를 보다. 요거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상관매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매화를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림에 있는 글귀는 노년 화사 중간, 이곳은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늙은 나이에 물어볼라나? 늙은 나이에 보는 꽃은 안개 속을 보는 듯하다. 잘 안 보이니까 늙으면. 조각배는 김홍도로 생각할 수 있는 인물과 또 다른 인물이 술상을 두고서 매화를 올려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림의 여백과 소재에서 작가의 삶에 대한 소박하고 담백한 생각을 엿볼 수가 있대요. 뭐 조석진 그림 나와 있는데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노안도 나와 있는데 요거 혹시나 뭐 특이점이 있으면 조석진은 없고, 심사정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심사정 그림으로서 좋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낼 때 제가 이제 요 작품을 한번 찾아서 시험 문제를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내보고 그러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한글 창제 당시에 기본 서체인 판본체로 쓴 훈민정음이죠. 그래서 자 이런 거 이런 것들 보면은 판본체 맞죠? 수직수평 그대로 하니까 이제 필사체는 아닌 것 같고 판본체 맞습니다. 자 그래서 훈민정음은 크게 예의와 해례로 나눠져 있는데, 예의는 한글을 만드는 이유와 한글 사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고요. 요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해례는 성상문, 박팽년 등을 세종을 보필하면서 한글을 만들었던 집현전 학사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드는 원리와 용법. 요거는 뭐 이건 지우자. 자, 요것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드는 원리와 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쓰인 글자체를 보고 그 당시 기본 서체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판본체라고 부른다. 자, 훈민정음 해례본, 목판본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져갈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김정희의 부장난도입니다. 어떤 그림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서체들, 그 다음에 정각들 빼니까 그림의 조형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건 결국 서체를 통해서 조형성을 가미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 문인화가로 추사체로 쓴 글씨가 선비의 기계와 정신을 상징하는 난초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인간이 조형성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서예를 쓰는 필법으로 난을 그려야 한다는 김정희 생각을 잘 보이는데, 그럼 서예를 쓰는 필법은 결국 뭡니까, 이게? 전절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전절을. 요거를 필법을 이제. 그래서 이제 꺾임, 나는 절대 이렇게 꺾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꺾이면 죽는 거지. 근데 이제 전절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묵으로 그린 난초에 연약해 보이지만 구부러진 회계에 강인함이 드러난다. 이거 아까 이제 전절을 얘기하고 있고요. 진한 목으로 글씨를 써서 여백을 꽉 채워 그림과 어울리게 표현했다. 이 정도. 정각의 종류는 선명인, 아오인, 그 다음에 수장인, 사구인, 그 다음에 초영인.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디자인 목적이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죠. 예. 자, 한목적성, 신미성, 경제성, 독창성.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예, 그죠? 기본적인 건 이거 좀 알아두시고. 제품 디자인의, 그러니까 디자인의 종류,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시각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정보를 전달하는 디자인이죠. 그래서 거기 안에도 그래픽, 전시 디자인, 연상 디자인, 영상 디자인,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패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옷과 장신구의 디자인이죠. 그래서 패션 디자인 특히 이게 뭐냐면, 사회 문화적 영향을 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유행이라고 하죠,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10년? 15년 됐나? 10년 정도 됐죠. 제가 바지를, 정장 바지죠. 바지를 사서, 정장 위에는 또 안 맞아.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이렇게, 요런 거 주로 입고 수업을 하는데, 물론 저보다 등치가 더 큰 사람도 있고 해서, 제가 맞는 옷이 있겠죠. 충분히 있는데, 너무 풍덩하고 막 이렇게, 하여튼 제가 입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요런 거, 그냥 입고, 바지는 정장 바지 있는데, 그때 산 게 못 입는 거지. 너무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지나서 못 입다가 요즘에 입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통이 넓어가지고, 통이 넓은 거 막, 약간 이 핫바지 같은 거, 옛날에 이제 아저씨들 막 투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안 입었었는데 요즘에 입는다니까. 이게 이 유행이 돌아온 거야, 유행이. 요즘에 이제 보면 통 넓은 거 입잖아요. 그게, 이상하다. 이거 입어도 될까? 하다가 이제 입으니까 또, 거기다 또 구두도 아니고 운동화 신고. 참 유행이 신기합니다. 그만큼 좀 오래 살았다는 건가? 디자인은 장애인 논의.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뭐였냐면, 장애인 디자인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장애인 차별하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장애인과 노인, 인사, 어린이, 여성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거. 지금 이거 들리나요? 이게 전철 지나가는 소리. 이거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들리나 모르겠다. 지금 그러니까 날씨가 선선해져서 지금 문 열고 수업하는데 역세권이긴 한데 이게 좀 시끄러워요. 문 열어놓으면 에어컨 틀기는 좀 그렇고. 환경 디자인.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실내외 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계획 설계하는 디자인이다. 자, 그 다음에 요 작품 많이 봤죠? 요 작품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알터 의자인데 유명하죠? 심리적 안정감과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의자를 이제 나무와 화판을 구부려서 모서리 없이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편해 보이죠? 곡선적이야. 좀 더 보고 얘기하죠. 알토는 핀란드의 건축가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이너라고 보죠. 그래서
유기적 모더니즘의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고, 대칭이 지배적이었던 전통적인 디자인, 대칭이 지배였던 전통적인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제 기능주의 디자인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기능주의. 근데 이제 기능주의이긴 해요. 그 시기에 들어갔는데 그 기능주의랑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적이면서 자유로운 곡선을 적용성 맞게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건데, 또한 인간적인 정감과 자연과의 관계에 영감을 받아서 기하학적인 형태와 금속 재료를 거부함으로써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철칙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기능주의 디자인이 유행을 했을 때 이 기능주의 디자인에서의 약간 변형을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성을 가미한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특히 재료적인 면입니다. 기능주의 디자인은 사실은 플라스틱부터 해가지고 철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재료를 활용해서 그 단가를 최대한 맞춰가지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기본기인데, 얘네들은 얘네 지역 특성에 맞는 재료를 선택을 해서 이런 인간을 위한 그런 형식의 디자인을 좀 더 추구했던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더 이어서 보시면 파이미온 의자는 결핵 그 요양소의 의뢰로 디자인하게 된 것인데, 환자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요인을 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 대신에 나무 화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주의 디자인은 그 이전 디자인에서 주로 나무를 사용했는데, 기능주의에서는 현대적 재료를 사용했다는 건데, 얘네들은 다시 나무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로 선택된 자작나무는 소리를 흡수하고 열 전도율이 낮으며 빛을 반사하지 않아 눈이 부시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파이미어 의자를 만들기 위해 연구한 곡면 합판 기술은 곡면 의자의 전통을 확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요. 나무가 모던하게 디자인될 수 있다람을 설계. 그러니까 기능주의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양식을 따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곡면 합판 기술이라든가 나무를 사용한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한 어떤 특정 영역에 사용될 수 있는 디자인을 했다라는 것이 기능주의 디자인. 그러니까 기능주의 디자인은 되게 보편적이죠. 어떤 특정 요양소나 이런 걸 위해서 만들지 않아요. 전체적인. 왜냐하면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 아이덴티티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기업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미지와 체계를 일관성 있게 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것은 기업의 신뢰도 향상에 이윤을 증대하는 역할을 한다. 아이덴티티 디자인, 아이덴티티, 이거 참 많이 쓰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 어떤 개인의 정체성, 기업의 정체성, 그 정체성 확립하고 그 이미지와 체계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인데, 자기에 어울리는 것을 하는 거죠. 어울리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삼성의 그 아이덴티티에 맞는 것을 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그 갤럭시 시리즈를 만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디자인의 요인들이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그룹 자동차가 굉장히 아이덴티티의 특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만드는 것들. 근데 이게 와닿진 않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워낙에 디자인이 막 확확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BMW 같은 경우 있잖아요. BMW 같은 경우는 그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크게 바뀌지 않죠. 벤츠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현대 디자인도 이제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이제 개인으로 간다면은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냐? 나한테 어울릴 만한 옷을 입고 나한테 어울릴 만한 어떤 그런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어떤 시스템을 좋아하게 되면 내가 약간 그 부분에 불편함이 있어도 아이덴티티를 생각한다면 불편해서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어떤 성향을 좋아해. 나의 아이덴티티는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오프로드를 좋아하지만은 오프로드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사면 굉장히 불편하죠. 승차감도 떨어지고 되게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랭글러나 뭐 이렇게 오프로드용 자동차를 산다면 일반 주행에서 굉장히 막 멀미날처럼 승차감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아이덴티티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감성으로 타는, 이건 되게 감성으로 사용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안 좋은데 내가 추구하는 아이덴티티가 그거야.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용성 위주로 추구하는 것은 승차감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뭐 연비도 좋고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아이덴티티를 따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참 고민되죠.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사면은 여러분들 뭐 편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찬반론이 있을 텐데,
저는 아이패드를 굉장히 오래 썼어요. 오래 썼는데 삼성의 시스템에 비하면 불편함이 참 많아. 지금은 좀 덜한데 우선 공유가 힘들고 이제는 뭐 외부 입력 장치 넣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은 좀 안 그런데 그때 당시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거 쓸 때 이게 훨씬 좋대. 그쵸. 이건 아이덴티티를 추구한 겁니다. 그거 솔직히 얘기하면. 아이폰 편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편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아이덴티티를 추구한 거라고 봐, 나는. 예. 써봤으니까 알지, 내가. 써봤으니까. 근데 곧 죽어도 막, 노트북도 막, 사과 사야 되고, 막, 패드도 사과 사야 되고, 휴대폰, 스마트폰도 사과 사야 되는 거,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건 이해합니다. 그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야. 편하대, 막, 우겨. 그쵸, 뭐, 편할 수 있어. 근데, 비교하면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세요. 그냥 감성으로 나는 갖고 싶다, 이렇게. 근데 막, 진짜 편한데요? 막, 알았어요. 뭐, 그렇게, 내가 써봤지만, 그래, 내가 사용 잘 못해. 근데 오랫동안 사용을 했거든요. 물론, 이렇게, 뭐, 그걸 이제, 서책처럼, 그러니까 이게 책처럼 보는 어떤 시각적인 요인은 되게 편한 부분도 있고, 이게 펜슬을 하는 것도 뭐, 그래요. 뭐 그런 부분을 다 상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죠. 예. 편합니다. 하지만 아이덴티티의 감성으로 접근한 거다. 자, 기본 시스템과 응용 시스템 뭐 외웠겠죠. 뭐 심볼 마크, 로고 타입, 전용 색상, 전용 석체. 그러니까 이제 삼성그룹 들어가면 이제 뭐랄까 푸른색 쓰고, 그러니까 푸른색 쓰고 거기에 이제는 삼성 마크 달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심볼 마크도 만들 것이고 로고 타입도 있을 거고 전용 색상 푸른색 쓰고요, 전용 서체도 쓰고요, 시그니처도 있고 캐릭터도 있습니다. 삼성 거. 그러면 거기다가 어디다 하냐면 응용 시스템 서식류에도 들어가고 포장에도 들어가고 유니폼에도 들어가고 촬영류에도 삼성 쓰여 있고 홍보물 제작할 때도 푸른색 쓰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마크 디자인, 회사나 단체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디자인하는데, 시각적으로 이제 기호화한 것을 말하고요. 마크 디자인 조건으로는 상징성, 간결성, 독창성, 주목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크 자체. 이제 마크를 다 만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 자, 인포그래픽 범위가 넓어요, 상당히. 예, 넓다고 봐야 되고요. 정보, 자료 또는 지식의 시각적 표현이라고 보는 거. 되게 단순하게 우리가 쉽게 읽혀야 돼요. 정보를 구체적이고 표면적, 실용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그림이나 사진 등과 구별돼요. 그래서 뭐랑 사진이랑 구별된다고? 정보를 구체적, 표면적, 실용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복잡한 정보를 빠르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기호, 지도, 기술, 문서 등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차트, 도형, 지도, 다이어그램, 흐름도 전부 여기에 해당돼요. 자, 로버트 사부다. 이름이 로버트까지는 알겠는데 사부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저 그림 요런 거 애들 참 좋아하죠, 이런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팝업북이라고 합니다. 이 명칭 알아두세요. 팝업북이라고 해요. 책을 펼치면 입체가 되는 그림책이죠. 얼마나 재밌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팝업북 아티스트 사부다는 정교한 디자인과 환상적인 구성 팝업북을 만들기 위해 한 권을 제작하는데 몇 년의 작업 과정을 거친다. 진짜 이런 거 만들려면 몇 년 걸리겠네. 자, 2000년 원작 출판에 10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한 오즈의 마법사가 그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어른아이 모두가 사랑하는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하는 거죠. 그렇죠. 이 아이디어가 참 이렇게 내보고 저렇게 내보고 하니까 몇 년 걸리겠네. 자, 브레송 진짜 유명한 작가죠. 사진 작가인데 이런 사진을 이제 보도 사진 형식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흑백 사진이고요. 자, 브레송은 단순한 보도 사진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사진의 예성과 철학을 담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진 작가 중 한 사람이래요. 시메나 호통은 주민 쉼터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주민의 쉼터를 촬영한 것인데 인위적으로 환경을 구성하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하면은 그건 연출 사진이지. 그럼 연출 사진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아이들과 주민들과 개가 절묘한 공간 속에 위치한 찰나를 놓치지 않고 촬영한 것인데, 그렇죠. 이게 실제적으로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런 순간의 찰나의 사진을 찍는 걸로 유명한 브레송. 그 다음에 호크니죠. 호크니 다운 그림을 또 사진 작품을 했습니다. 포토콜라주입니다. 이건 알아놔야지. 자, 호크니는 영국의 팝아트 작가로 주변의 사람들의 일상을 담백하고
담백하고 세련되게 묘사를 했는 데이비드 그라우즈는 그의 지인을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모아서 만든 작품이래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시점에서 요건 써줘야지. 서로 다른 시점에 찍은 사진들을 이어 붙인 거죠. 그래서 포토콜라주 기법으로 했다. 그죠? 포토콜라주죠. 그래서 이게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이고, 벌써 25분 했는데 지금 몇 페이지? 4페이지밖에 못했네. 딴소리를 좀 해서 그런다. 죄송합니다. 자, 요 웨슬리. 이것도 많이 나와요. 웨슬리는 요번에 모의고사 때 요거 했던 거랑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막 교과서 다 그거 편집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때 쓰려고 막 그거 하느라고 시간 좀 걸렸네. 예, 쓸데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모의고사 때는 교과서 내줘야 되니까. 웨슬리는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해요. 빛타임이라고 하는데 장 노출 기법이라고 하죠. 느리게 해서 피사체가 이제 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길게 하는 장 노출 기법을 이용해서 이미지 본래의 의미와 느낌, 주위 배경과의 연관성을 확장하는 작업을 해왔대요. 3.6-3.14 우리가 선물 혹은 장식적 요소로만 생각하는 꽃의 도식화된 기능에 인생의 기쁨과 분노, 그 다음에 슬픔, 즐거움의 의미를 담은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꽃 하면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죠. 이제 그 부분에서 벗어나서 인생에 대한 기쁨, 분노, 슬픔 이런 것을 다 담았대요. 그래서 탄생과 그다음에 위풍당당한 만개, 그리고 고개 숙인 마지막 흔적을 하나면에 나타냄으로써 보이는 것의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데, 이 꽃 자체가 처음에 만개하고 그다음에 점점 시드는 것까지 다 표현한 거예요. 그죠? 애니메이션 나옵니다. 자, 로드 허당 해적단의 작품 그 제목인데 클레이 애니메이션입니다. 뭐 그것만 알면 되지 뭐. 허술한 해적들이 코믹한 이야기를 다뤘고요. 점토로 만든 인형의 동작을 조금씩 바꿔 촬영한 스톱모션 이제 촬영을 해서 연달아 재생하는 움직임 효과를 줬다. 그 다음에 오슬로는 뭐 교과서마다 나옵니다. 자, 밤의 이야기 실루엣 애니메이션 알고 있어야겠죠. 6편의 단편 애니메이션을 모았고요. 종이를 오려서 만든 거. 이 캐릭터를 유리판에 올려놓고 아래에 빛을 비춰가지고 생긴 그림자로 이야기. 실루엣 애니메이션입니다. 오슬로. 프랑스 애니메이션 감독인 오슬로는 국경을 초월한 아름다운 동화를 그리는 감독으로 유명하대요. 그의 작품 중에 최초로 모든 영상에 컴퓨터 그래픽이 쓰인 밤의 이야기는 실루엣 애니메이션의 단순한 효과와 화려한 배경을 합성해서 만들었는데, 우린 그냥 실루엣 애니메이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미니언즈. 자, 미니언즈. 일루미네이션사. 이 회사 이름이에요. 3D 애니메이션입니다. 슈퍼 악당을 찾아 떠나는 미니언들의 모험을 그린 3D 애니메이션이고, 모든 캐릭터와 장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되고요. 다른 애니메이션 기법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대요. 재밌어요. 이번에도 영화 상영관으로 또 나왔는데, 자, 프락시노스코프 뭐 소프트 다 해가지고 초기에 개발된 더마트로프는 작은 원판에 앞뒤에 각각 다른 그림을 그린 뒤에 양쪽 끝을 줄을 묶어서 돌리면 앞뒷면의 그림이 하나로 합쳐져서 보이는 거로 발전된 양상이 프락시노스코프죠. 그래서 이후 다양한 장치를 거쳐 중앙의 거울의 거울로 움직이는 그림이 손쉽게 볼 수 있는 프락시노스코프를 개발했다. 요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수업 때 동영상으로도 보여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림의 다양한 그러니까 연속된 화면을 여기 종이에다가 연속된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다가 이제 거는 거지. 그죠? 근데 요 부분이 거울이에요. 거울. 이 거울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중 셀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실루엣 애니메이션을 이제 중심으로 봤다. 자, 그 다음에 라몰러. 독일 사람인데, 라몰러. 사진을 중첩을 해가지고 만든 풍경인데요. 굉장히 뭐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라몰러는 실제 풍경을 입체화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대요. 입체적으로. 때로는 원감을 배제하기도 하고 사진 속의 대상물을 생략하기도 한데, 사진 작품에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화면을 이전과 다르게 구성하는 이 작품들은, 그 작품들은 주변의 풍경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결국은 바뀐 게 뭐냐면 그 사진을 재구성한 거죠. 평면적인 사진을 재구성해가지고 그걸 입체화시켰다, 이렇게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 옵스케라는 현대 카메라 그 효시로 원적으로 어두운 방이라는 의미 장치다. 원리는 바늘구멍으로 들어온 영상을 간유리 등을 통해서 보면서 그리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바늘구멍으로 들어오는 광선이 그 영상을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는 것인데, 뭐 이제 문명의 근원은 그리스다, 뭐 그런 얘기죠. 그
그 다음에 사진의 구도와 각도. 사진의 구도는 화면을 가로 세로로 이제 3등분 해가지고 생기는 4개의 교차점 중 한 곳에 자신이 찍고자 하는 대상을 배치하면 안정된 구도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사진 각도는 촬영 각도는 하이 앵글, 아이 레벨, 로우 앵글 이렇게 나누는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 레벨은 눈높이에서 촬영하는 것이고, 로우 앵글은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필름 사진기와 디지털 사진기, 사진을 이용한 포토몽타주, 포토콜라주. 포토몽타주는 각기 다른 사진을 조합해서 새로운 이미지 화면을 만들어내는 기법, 콜라주는 여러 장의 사진을 오래 붙여서 시각적으로 색다른 화면을 만드는 기법인데, 한 장의 사진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효과를 낸다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 장면의 사진을 오래 붙여서 시각적으로 새로운 색다른 화면을 만드는 게 콜라주고, 몽타주는 사진의 각기 다른 사진이어야 해요. 각기 다른 사진이어야 되고, 대부분 인물 사진을 주로 활용합니다. 포토몽타주는 인물 사진. 그래서 새로운 의미의 화면. 그러니까 서로 이제는 여기서 굳이 구분한다면, 포토몽타주는 이 대페이지만 기법의 어떤 요인들이 굉장히 크고요. 포토콜라주는 재구성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포토그램은 사진기를 사용하지 않고 인화지 위에 물체를 올려놓고 관광시켜 영상을 얻는 방식이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죠. 자, 엘리치 작품은 건물은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거울을 비춰서 보이게 하는 건데, 이제 요거 이제 이 거울이죠. 요 부분이 이제 거울이죠. 자, 요 부분이 이제 거울이 여기 이렇게 거울로 비춰진 것처럼 요 매달려, 이게 실제 요 부분하고 이게 반사돼서 보이는 건데, 자, 프랑스 파리에 제작되고 있는 대규모의 설치 작품이래요. 건물 외관 모형을 바닥에 깔아놓고 대형 거울을 일정 각도로, 이것을 이제 밀러 아트라고 하죠. 미술가는 이 작품의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관람객은 건물 외관의 모형 위에 올라가 돌아다니며 거울 속의 그 상황이 달라지는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도전과 착시를 체험하게 된다. 그 다음에 피카소입니다. 자, 황소머리인데 이게 참 유명한 작품이죠. 황소머리. 이건 자전거 안장이고 핸들이고, 그죠? 자전거 안장과 핸들은 원래 위치에서 분리한 뒤에 서로 결합했다.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로 탄생했다. 결합했다. 어셈블리지, 그러니까 아sam블라주죠. 어셈블리지하고 아sam블라주하고 사전적 의미 살짝 뭐 이렇게 다르게 써놨는데 같다고 봐야 돼요. 피카소는 초기 청색 시대를 거쳐서 입체주의 미술 양식을 창조한 20세기 최고의 거장인데, 미술의 흐름을 바꿔놨대요. 그래서 그가 남긴 회화와 소묘는 방대한 수에 이르지만 조각화나 도예 등 다른 영역도 독창성을 발휘했대요. 그의 작품 중에 일성과 독창성이 잘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황소머리인데, 어느 날 폐기되기 직전에 자전거를 발견한 피카소는 자전거를 해체해가지고 안장과 철제 구조 핸들을 붙여서 황소머리를 제작했대요. 일상의 진부한 물건에 황소머리로 탈바꿈시킨 피카소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인데 아sam블라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sam블라주 했는데, 요걸 가지고 다시 청동으로 떴어요. 청동 제작한 작품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르망, 이것도 어셈블리지죠. 그래서 같은 용도로 사용되다 버려진 모양과 색이 다른 찻 주전자들을 쌓아서 어셈블리지 한 작품이죠. 일상의 물건을 쌓거나 모아두는 방식의 소비 문명에 대한 경고. 그래서 이 아르망 같은 경우 원래 누볼레알리즘 작가들이 그 현 시대의 상황을 그 공업 제품을 통해 가지고 현실을 반영한 작가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아르망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 소비 문명에 대해 경고와 문명적인 불합리성을 이제 어떤 약간 비판적인 개념이 좀 들어있다는 거죠. 다른 작가들은 안 그런데 이 작가가 좀 그래요. 올덴버그는 뭐 다 알죠. 부드러운 변기. 여기다가 이제는 이제 변기 볼일을 봐야 되는데 참 난감하네요. 올덴버그는 미국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고요. 단단한 성질의 기계 제품을 부드러운 천이나 비늘로 변형시켜서 사물의 속성을 바꿨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네. 부드러운 조각. 자, 부드러운 조각과 일상의 사물을 크게 확대해서 제작하는 방법은 그의 일관된 작품의 발상법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물의 속성을 바꾸거나 아니면 기존의 사물의 형 크기를 바꾸거나 확대시켜서 시각적으로 촉각적인 재료 변형을 이질적이고 낯선 상황, 그래서 얘의 목적이 뭐다? 이질적이고 낯선 상황을 연출하는데 관객에게 심리적 충격을 준다. 이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변기 응가해야 되는데, 그죠? 자, 여기 이렇게 작가가 여기 앉아 있네요. 작가가 자신의 모습을 작게 축소해가지고 만든 작은 나는 일상의 사물과 관계를 생각하는 맥락 안에 작품을 배치하고 그 크기 변화로 신선함을 주는데, 크기 변화로 신선함을 주겠대요. 자, 그 다음에 홀레벤, 사람들의 이상과 꿈을 동화처럼 표현을 하는 작가죠. 그래서 사진으로 담아내고 있는데, 홀레벤은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
를 위해 비현실적인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즐거움을 주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애셔는 이게 착시를 이용한 작품을 되게 정밀하게 수학적, 이 사람이 이제는 수학 그 공식과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어떤 예술에 대한 정밀함을 응용해서 표현하는 작가인데, 알브라함 궁전의 모자이크 무늬를 본 이후에 기하학적 원리와 수학적 개념을 토대로 상상의 세계를 표현했대요. 그래서 그런 단순한 기하학적 무늬에서 수학적 변화를 이용한 창조적 형태의 테셀레이션을 응용했다. 그죠? 도마뱀은 도마뱀이 종이 안으로 들어가고 종이에 그려진 도마뱀이 다시 실제가 되는 순환 구조. 테셀레이션은 우리말로 쪽맞추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같은 모양의 조각들을 서로 겹치거나 틈이 생기지 않게 늘어놓아 평면이나 공간을 돕는 것을 말한다. 요번 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내일 편집해야겠다. 우선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시간 너무 늦었고 제가 오늘 좀 많이 힘들어서 치킨을 간단하게 시켜서 먹고 내일 또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모의고사 열심히 내야 되니까. 초현실주의 대표 작가 달리는 헐리우드 유명 배우의 그 메이 웨스트의 관능적인 입술, 입술에 영감을 받아서 여러 버전의 쇼파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쇼파네요. 이게 쇼파. 소파와 메이 웨스트 방은 눈의 형상처럼 보이는 액자와 코의 모양의 벽난로, 이게 벽난로구나.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의 소파를 조합해서 여배의 얼굴처럼 보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접촉 잦은 의자로 내재 본능을 형상한 이 작품은 익살스럽고 매력적이다. 그래서 단림미술관에 가서 입술 소파와 벽난로가 놓인 무대 건너편 계단에 있는 블록홀로 방을 바라보면 이 형상을 볼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김홍도,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죠. 한 번 나왔죠. 생일 축하 선물로 그려진 이 그림은 고양이, 나비, 바위, 페레이꽃 의미가 어우러져 팔순까지 청춘처럼 장수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하나하나 의미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노란 고양이가 풀밭 주변에 놀다가 고개를 돌려 검은 나비를 올려다보는 순간을 잡아냈는데 갖가지 상징도 가득하대요. 고양이는 70, 요걸 물어봤죠. 노인은 70노인, 나비는 80노인을 상징하고 왼쪽 바위에 대대로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상징물이고, 또 페레이꽃은 청춘 혹은 기원할 축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팔순까지 청춘처럼 장수하기를 어떻게, 그죠? 아프지 말고 오래 살아라, 이제 그 뜻이죠. 리텐슈타인의 이제 입체 작품입니다. 5개의 붓질. 자, 리텐슈타인은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미술계에 장했던 추상 표현주의를 밀어내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붓시리즈를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상 표현주의를 풍자한 겁니다. 그래서 작품의 중심 이미지가 되는 깔끔한 선과 붓의 세 개의 붓자국은 잭슨 폴록이 창안한 액션 페인팅의 격전적인 붓의 자국을 조롱하는 개념이죠. 그는 말년이 되자 평면 붓질 그 시리즈를 대형 입체 작품으로 변형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5개의 붓질은 역통적인 형태, 거대한 크기로 주변 경관 속에 강렬한 존재감을, 요걸 왜 했느냐 의미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김명국, 달마도, 자, 빠르고 거친 손으로 인물을 간략, 생략하는 해가지고 표현해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적인 게 더 집중하도록 했는데, 중국의 절파 영향이죠. 그래서 대담한 구도, 그 다음에 거칠고 빠른 필치, 그 다음에 자유로운 내적 감흥, 그래서 그 주요 특징으로 하고요. 달마도는 간필법이죠. 간필법을 이용해서 중국의 선종 창시자 달마대사를 그린 도석 인물화다. 뭐다? 도석. 이것도 물어보죠. 도석 인물화. 간필법이란 필선에 최소해가지고 대상의 형상과 정신의 핵심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간필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달마대사의 옷자락은 녹묵, 붓질로 단순하게 완성해서 단묵 처리된 얼굴에 녹묵과 단묵, 이렇게. 자, 외민진, 중국 작가죠. 한번 보시고. 김한기, 자, 요 작품. 자, 점선면 의 조화와 함께 다양한 색이 어우러져 변화 통일 균형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점선면 색을 조형적으로 배치하고 한국적이면서 동양적인 정서가 담긴 추상을 제작했다. 그럼 자, 여기서 한국적이며 동양적인 추상을 제작했는데, 한국의 미를 세계로 알리는 작가죠. 이게 뭐 김한김은 충분히 그래서 유명한 거죠. 1930년대 중반부터 추상미를 시도했고요. 달, 산, 항아리, 우리나라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등에 우리는 자연과 정서를 예술 작품으로 아름답게 표현했는데, 이 달과 산, 항아리 등 우리나라 소재를 가지고 추상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는 예술에 대한 성찰과 혁신적 사고로 새로운 기법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지 않았고 그 흔적을 작품에 담았고요. 50년대에는 엄격하고 절제된 조형 속에 한국의 고유의 정서를 구현했어요. 그래서 60년대는 점선, 면, 순수한 조형 요소로 보다 보편적인 정서를 구현했다. 김한기 작품. 서세호. 자, 유영국.
자, 산의 형태를 단순화했죠. 추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색과 면이 돋보이죠. 면으로 나눴단 말이야. 그래서 유영국은 한국 근대 미술의 원색과 기하학적 화면 구성과 같은 추상을 도입해서 발전시킨 선구자고요. 그의 작품은 산을 모티브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면과 색채로 구성하는 추상적인 화면. 그죠? 자, 한 번 정도? 아니다. 두 번? 제가 좀 더 찾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예, 그렇게 해서 끝낼게요. 많이 했어. 이제 많이 한 거지 뭐. 그리고 나머지는 찾아서 그냥 문제로 내드릴게. 그 작업을 좀 오늘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전 교과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분야별로 좀 나누느라고 좀 오래 걸렸네요. 드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좋은 내용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으로 또 접근을 해야겠죠. 남은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여유 부릴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던 대로 그 패턴들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잠 줄이지 말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시간은 자야 돼요. 아, 정말 내가 잠이 없다 그러면 모를까, 내가 잠을 줄이고 낮 시간에 졸리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푹 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가 아니라 낮 시간, 깨어있는 시간을 잘 활용을 못할 정도로 되게 힘들다면은 잠을 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막 밤낮 바뀐 사람은 이제 우선 제 눈에는 안 띄고 있는데, 밤낮이 바뀌었으면은 지금쯤이면 그냥 해야지 뭐. 대신에 밤낮 바뀌었으면은 직강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업에 직강 나가세요. 밤낮이 바뀌었더라도 그때 시간대에 깨어 있어서 뭔가 풀 수 있는 적응 능력을 길러야 되니까. 이거 밤낮 바뀐 거 고치는데 거의 한 3주 이상, 한 달까지 걸리는 경우 있어요. 괜히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새벽에 조용할 때 공부하시고, 몸 컨트롤이나 잘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바꾸기는 좀 힘들 것 같네. 지금까지 했던 그 패턴대로 잘 해오시고 꾸준하게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